시사평론가 김수민의 시선.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김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김수민 평론가는 1월 중순, 1월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고, 김용민이는 이번 주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김용민이가 적중한 것 같습니다. 그런 근거가 있나요? 언론 보도가 그렇게 예측이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12월 13일 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청와대에서 부인하지 않았나요? 이거 뭐 겉으로는 부인해도 속은 네.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예. 부인할 수 없을 겁니까? 이거 굉장히 이제 불리한 국면일 텐데 그거 이렇게 여유를 부립니까? 그렇게 되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 예측하시는 태도가 날이 갈수록 거침없어지시는 것 같아요. 아니, 어차피 틀려도 책임을 안 지시는 분이 네, 틀리기 전에는 또 굉장히 자신감 있게 그렇게 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나이를 먹으면 저렇게 되나, 낯이 그래요. 두꺼워지려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용민은 김수민의 미래입니다. 그런가요? 예. 네, 굉장히 암담하네요. 암담하죠. 예. 네가 이렇게 안 갈 수가 없을 겁니다. 예. 네, 그래도 방송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걸 보면 예, 부럽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이번 주간에 하여간 남북 정상회담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렇게 되면 또 우리 김수민 평론가의 부실한 예측 능력 또 한번 또 도마 위에 오르겠군요. 뭐 음력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도 안 맞나요? 예, 그럼 너하고 나하고 네. 똑같습니다. 예. 네, 농담이었다. 반어법이었다. 김용민 3종 세트를 직접 선을 보이면서 풍자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1월 중순설, 1월 말설 그걸 돌파하겠다 이런 얘기군요. 하여간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고 좋은 거 많이 외웠습니다. 예. 자, 그래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아무래도 예산안 처리도 됐고 연말 국회가 굉장히 뜨겁게 돌아가고 있는데, 예. 근데 연말 국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네. 지금 좀 중대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일단 예산안 얘기를 먼저 하자면, 예. 전 자유한국당도 대단한 당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요? 자유한국당이 뭐 아동수당 얘기를 하면서 남북 경협기금을 다 박살내 놓을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경협기금을 깎아가지고 그걸로 아동수당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네, 경협기금이 한 1,000억 정도 깎였어요. 네, 근데 전체 금액의 10%가 안 됩니다. 그래요. 네, 굉장히 찔끔삭감을 한 것이고, 예. 네, 전반적으로 예산 내역들이 뭐 자유한국당이 공언했던 것은 그 예산 자체가 틀렸다 옳다 이거일 텐데 약간씩 깎는 걸로 다 귀결이 된 것 같아요. 공무원 증원 문제도 여야 간에 굉장히 뜨거운 쟁점이었지만 공무원 증원 폭을 줄이긴 했는데 그것도 10% 정도. 자유한국당 정도면은 공무원 수를 아예 줄이는 그런 일을 해야 될 텐데, 예. 네, 늘어나는 것에 10%를 깎는 그런 수준에 머물렀었고, 결국에 보니까 이번 예산을 양쪽에서 처리한 것은 SOC 예산을 늘려서 나눠 갖는 거였던 것 같아요. 목적이 어떤 가치의 전쟁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전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거대 양당 간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특히 예산 측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보고 예산 짜보라 그러면 아마 크게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 예, 그걸 보면서 참 암담했던 것은 그 와중에 제가 특히 이번 예산에서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다른 거야 뭐 당들끼리 합의를 해서 통과시키는 거니까 좀 미진하거나 아쉽더라도 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쳐도 제가 이번에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초연금을 올리는데 기초연금을 올린 만큼 수급자 노인들의 생계급여가 깎이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예. 저도 기억이 나는 게 2012년경에 제가 이웃에 알고 지내게 된 한 어르신이 있었는데 그분이 대선 끝나고
만났을 때 박근혜를 안 찍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경상도 출신 노인이니까 아무래도 박근혜를 찍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예. 박근혜를 안 찍고 뭐 강지원 후보를 찍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강지원 후보가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대단히 많을 것 같고. 그 유명한 김영란 대법관 남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 전에도 검사 이런 거 하면서 좀 인지도가 있었던 양반인데 그때 대선 때 무소속으로 군소 후보로 출마를 했었죠. 예. 그리고 뭐 아시는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보수 성향인 건 확실해요. 김영란 대법관도 그런 성향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분이 강지원 후보를 찍었다는 이유로 박근혜가 기초연금을 올린다고 했지만 그 말을 믿지 않는다. 그런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찍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올리긴 올릴 겁니다. 기초연금 올리자는 얘기는 여야 양쪽에서 하고 있고 박근혜도 그걸 받았기 때문에 뭐 모든 노인들을 다 올리진 않더라도 저소득층 노인들한테는 올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아니나 다를까 어느 정도 기초연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할머니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통장을 꺼내 보이시더니 이거 좀 통장 액수가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보니까 기초연금은 오른 만큼 그대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분이 수급자셨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는데 생계급여가 깎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기초연금 올린 것을 소득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생계급여를 그만큼 깎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할머니의 표정이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지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기초연금을 올려준다 하길래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또 조삼모사식으로 깎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뭐 수급자 노인들은 어차피 생계급여를 받고 있었으니까 기초연금을 굳이 올려서 총액을 올려줄 필요가 있냐. 수급자도 아닌데 노인 빈곤층인 그런 쪽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은 차상위층이나 비수급자층에서 연금이 오르고 하면서 소득이 늘어나는데 거꾸로 더 가난하거나 수급자인 노인들은 그대로다라고 하는 건 역진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민사회단체 일각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다시 돌려달라라고 계속 몇 년 동안 요구를 해왔었고 박근혜 정권 때부터 해왔던 일이죠. 예.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나 했어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렇다면은 10만 원 정도를 그 수급자 노인들한테 지원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해서 예결특위 쪽으로 증액된 예산을 올렸는데 그거를 이번에 삭감을 해버렸어요. 삭감을 했어요? 네, 그거 4천억 정도인데 이번에 그 거대 양당이 합의해가지고 올린 SOC 예산이 1조 2천억 정도입니다. 예. 결국에는 거기에 쓰기 위해서 그 4천억 정도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니고 전체 정부 예산의 0.1%도 안 되는 돈인데 그 4천억 원을 까버렸다. 이거는 정말 치명적인 잘못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아무리 서둘러서 심사를 마무리했다 해도 어떻게 그걸 그런 식으로 처리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다른 거를 깎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보편적 복지도 아니죠. 빈곤 노인들한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그 선별적 복지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돈도 아닌데 그거를 깎았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역개발 예산 등을 1조 2천억 원을 올렸다라고 하는 거는 네, 결국에는 뭐 특별히 이번 예산이 가치의 전쟁이었던 게 아니라 개발 예산을 뿜빠이 이은재 의원 표현대로 뿜빠이 하는 그런 국회가 되고 말았던 것 같아요. 여야가 그런 식으로 야합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뭐 특별히 거대 쟁점을 갖고 싸운 것도 아니게 되었고요. 결과적으로. 네, 그리고 뭐 자유한국당에서 세수 결손이라고 난리를 친 게 하나 있었는데 지방세 개편이랑 유류세 인하 때문에 4조 원 정도 세입 변동이 생겼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 세수 결손이라고 난리를 쳤죠. 세수 결손이라는 말은 되지 않는 말이고요. 그건 정책적으로 그만큼 세입이 줄기로 공식적으로 확인된 거기 때문에 세수가 덜 거치거나 뭐가 새어 나가거나 이래서 줄어든 돈이 아닌데 마치 국가 재정에 구멍이 난 것처럼 자유한국당에 난리를 쳐놓고는 그것도 그냥 뭐 대충 넘어갔어요. 국채 좀 발행하고
그게 그렇게 걱정이 되면 4조 원만큼 다른 그 세출 예산을 깎으면 되는 건데 그거 깎을 수 있는 요량은 또 안 됐던 거죠, 자유한국당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4년 만에 SOC 예산이 더 증액이 돼버리는 그런 결과만 나왔던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제출했던 예산안에는 생활형 SOC라고 해서 공원이라던가 또 체육관, 주민들이 필요한 편익시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편성을 하되 SOC 전체 예산은 예년보다 삭감된 그런 안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국회에서 쪼물딱쪼물딱 거대 양당이 결국에 담합을 해가지고 4년 만에 그걸 더 올려버리는 그런 또 진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들 진짜 좀 한심하고 유치한 게 그 지역구 예산 챙겨가는 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역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의 재정 구조에서 국비 지원이 필요한 분야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철도라든가 도로 이런 것들 중에 좀 덩어리가 큰 거는 당연히 국가 사업이라서 지역 사업이기도 하지만 국가 사업인 거는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평소에 작업을 잘 해가지고 정부 예산안에 반영을 시켜놓는 게 국회의원의 할 일이지 예산 심사하면서 그거를 쪽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로 들이밀어가지고 따내는 거 이거 정말 평소에 공부 안 하고 벼락치기 한 거거든요. 그래놓고는 예산 심사 끝나자마자 분명히 눈에 선합니다. 문자를 돌렸겠죠. 지역 주민들한테 얼마 따냈다고 이렇게 자랑들을 하던데 예. 네, 저는 평소에 잘해가지고 정부 예산안에 넣어놨다 이러면은 솜씨 좋은 의원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쪽지 예산으로 타낸 의원들은 낙선시켜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 입장에서도 예산 이왕 타냈는 거 사람 갈아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토사구팽해버리면 되는 건데 이게 일본 정치인들은 이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정치인들이 되게 특징이 일본의 특히 보수 정치가 지금까지 굉장히 명맥을 길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 지역사회 후견주의라고 해서 주민들하고 개발 이익을 놓고 결탁하는 그런 풍토가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자기네 지지세가 높은 지역에는 그렇게 개발을 많이 안 해줍니다. 네, 해줬다가 팽 당할까봐 오히려 그걸 고리로 해가지고 해주더라도 도로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댐이라든가 조금 효과가 덜한 거, 그러니까 예. 건설 경기만 조금 올려놓고 지역사회에서 어떤 개발 이익 효과가 크지 않은 거 이런 것만 해주는 게 일본 보수 정치였거든요. 왜 그러죠? 아니 자기 지역 주민의 그 편익을 위해서 네. 그렇게 해서 필요한 도로나 철도를 깔아가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또 결과적으로 지역의 부동산 가치라든지 이런 것도 높여놨는데 왜 그렇게 기권 받아놓고 낙선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렇게 낙선을 시킬까봐 일본 보수 정치가 개발을 오히려 자기 지지세가 높은 집토끼가 많은 지역에 많이 안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산토끼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네. 자기들의 지지세가 저조한 곳에다가 이런 SOC 예산을 많이 편성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일본 보수 정치가 그렇게 해왔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유권자도 여기서 착안을 해가지고 네. 쪽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로 자꾸 예산 타오는 의원은 예산만 받아먹고 의원을 잘라버리는 것도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지역의 이익이 안 되는데. 아니죠. 일단 받아놓고 자르는 것이죠. 받아놓고 자른다? 네. 그러면 다음에 국회의원이 네. 그 괜히 받아놨다가 날 자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을 위해서 일을 안 하면은 결과적으로 그 지역구 구민들의 손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의원이 안 하진 않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리를 해서 쪽지 예산을 밀어넣는다. 라고 하는 의원들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그 의원들은 평소에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쪽지 예산을 넣는 측면이 크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지역 주민들이 그걸 오냐오냐 해주면 안 된다. 사실 쪽지 예산을 좋아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거의 없고 계속 욕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결국에 지역 주민들이 오냐오냐 해주니까 또 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좀 쓴맛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세상이 좀 바뀌어서 주민들도 개발 예산을 자꾸 챙겨온다고 해서 좋은 의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향도 좀 약해진 것 같아요. 근데 의원들은 좀 근시안적인 게 있습니다. 예. 자기네들이 활동하는 그 바운더리 안에 당 조직이라던가 또는 지역 유지자들이라든가 이쪽에게 인정을 받아야 공천도 또 받고 의원을 재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고, 네, 듣는 얘기들이 한정된 범주 내에서 하는 얘기들을 듣다 보니까 이런 개발 예산을 따가야 재선하는데 유리할 거다.
이런 판단에 좀 쉽게 빠지는 것 같아요. 아, 예, 저기 김수민 전 시의원 같은 경우도 네, 개발 예산, 쪽지 예산을 무지하게 많이 따냈다가 네, 지역 국민들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네. 그런 선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 마타도어도 좀 그럴싸하게 사전 조사를 하고 하시는 게 예, 예. 왜냐하면 마타도가 무슨 사전 네. 조사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 방에 받아칠 수 있는 마타도어는 좀 아니지 않나. 아, 예. 사실은 지방의회는 그 증액을 하는 문화가 잘 안 돼 있어요. 아마 지역별로 다를 텐데, 주로 감액 예산을 하고 심사할 때 증액은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예산도 한정돼 있고, 사실 저는 오히려 의회에서 얘기를 이렇게 했었어요. 감액을 우리가 했으면 또 음,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더 필요한 예산인데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나. 그러면 그냥 감액만 해놓고 있으면 또 이 예산을 집행부에서 추경 예산에 똑같이 올린다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예산으로 좀 돌려놓는 작업들을 하자, 증액을 하자는 얘기였고, 대신에 예. 자기 지역구 관련한 것은 하지 말자. 구미시 전체에 적용되는 것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적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를 증액하는 데 쓰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었는데 네, 뭐 들은 척 만 척 해가지고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특히 이제 의원들도 증액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은 들더라도 서로 간에 자기가 챙기려고 하는 예산 챙기거나 지역구 예산 챙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한도 끝도 없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난다. 골치 아프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셔서 그렇게는 안 됐는데 지방의회는 좀 쪽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특히 기초의회에서는 별로 많이 보이는 편은 아니었고요.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저는 중선거구제에서 공직자가 된 사례인데 이게 좀 이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의 무슨 예산, 개발 예산뿐만 아니라 어떤 지역구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분명히 또 작업들, 노력들을 하긴 해야겠지만 거기에 너무 심혈을 기울이면 안 되는 것이 어차피 지역에 무슨 예산을 타가더라도 의원이 지역구에 여러 명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자랑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승부를 내기에는 오히려 중선거구제에서는 불편할 수가 있죠. 그 지역구의 의원이 어차피 여러 명이기 때문에 생색내기도 어렵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지역의 예산을 챙겨가려다 보면 의원이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 눈치를 보면서 예산을 타가야 되는데 내가 집행부의 문제점을 짚었다가 찍히면 어떡하지? 그래서 예산 반영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중선거구에서 좋았던 거는 의원이 여러 명이다 보니까 의원들끼리 합의가 된 이 예산은 필요하다, 지역구에 필요하다라고 합의가 된 예산만 있다면 그 중에 한 명 의원이 뭐 집행부에 대해서 비판과 공격을 하더라도 다른 의원들이 어차피 그 예산을 땡길 거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런 걸로 거래를 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 소선거구와 중대선거구 사이에 장단점이 양쪽에 다 있지만 그것만 봤을 때는 중선거구 쪽이 좀 나은 것 같긴 해요. 근데 하여튼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소선거구로 뽑는 것이고, 근데 이제 아직까지 국회의원들이 지역 개발 예산 많이 타가면 인정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주민들이 그거를 좀 끊어주는 것이 결국에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이번에 또 들었어요. 한국은 뭐 하여간 쪽지 예산을 타오면은 그래서 비난을 사면은 그 비난받는 걸 또 그렇게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그렇죠. 즐깁니다. 이 지역구를 위해서 우리가 그만큼 노력했다는 거를 네. 전국적으로는 욕먹더라도 지역 구민들한테는 인정받는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표가 어차피 지역 구민들한테 표 얻어서 의원 되는 거니까 전국적으로 욕먹는 거야 별 상관이 없는 거겠죠. 저는 그래서 국회의원은 비례대표로 보다 많이 뽑아야 한다. 또 지역구 의원도 광역 시도 단위로 그렇게 뽑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 제기라고 보는데 우리가 지금 선거제도 개혁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쟁점이 좁혀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쟁점을 좁혀서라도 합의를 보는 게 중요해서 그건 나쁜 현상은 아니지만 지금 김용민
PD께서 말씀하신 그 대전제를 다시 짚어보면은 선거제도를 굉장히 큰 폭으로 갈아줘야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독일식 선거제도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하기가 비교적 편해요. 독일도 지역구는 소선거구 체제이기 때문에.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스웨덴처럼 뭐 비례대표식으로 권역별로 평균 10명, 11명 뽑는다. 이런 체제는 김용민 PD가 얘기했던 그런 그 작은 지역구에 매몰되는 네. 정치에 대한 비판 의식에서 그런 대안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저것 다 논의하기가 지금 좀 어려워진 것 같고, 마침 또 선거제도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조금 이제 굉장히 정치가 가파르고 또 좀 강팍하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보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해졌어요. 이제 정치 지형이. 왜 그러냐면 이번 연말국회를 기점으로 확인된 것을 예전에 제17대 국회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있었던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국회를 좀 돌아보면 그 국회는 초창기에 비해서 후반기로 갈수록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이 합의를 해서 뭔가 처리하는 비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해서 처리하는 법안의 비율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예, 그것이 결국에 한나라당한테 유리하게 작용했었고 열린우리당에게는 불리하게 적용했다. 이 역사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때를 같이 해서 열린우리당의 지지율도 계속 하락했어요. 그렇습니다.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지지율이 동반 상승 하락한다라는 경향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민주노동당 지지율은 어느 정도 유지되는데 열린우리당 지지율만 곤두박질 치는 게 노무현 정부 중반에 있었던 일이기도 했고요. 예. 네, 근데 어쨌든 최후의 승자는 한나라당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번 20대 국회도 보면은 초창기에는 주요 전선이 새누리당 쪽하고 나머지 야당 이런 사이에 그어져 있었어요. 예. 그런 가운데서 뭐 농림부 장관 해임 건의안도 통과되고 몇 달 뒤에 박근혜 또 탄핵안이 가결이 됐던 것이죠. 예. 그러고 나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전선이 조금 당겨져서 어떨 때는 자유한국당과 나머지 정당 사이에 전선이 그어지기도 했고 그게 작년 예산안 심사가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 쪽으로 좀 기울어진, 좀 뭐랄까 우경화된 그런 것 때문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사이에 전선이 그어지기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민주당한테 제일 유리했던 전선은 그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민주당, 정의당, 평화당 이런 소위 상대적인 범진보 대 범보수,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이 한 묶음이 되는 이럴 때는 바른미래당이 우편향으로 보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좀 이득을 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하고 틀어져서 자유한국당 혼자 고립되는 이 전선에서도 민주당은 제법 뭐 바른미래당하고 좀 협상을 해서 따낼 건 따낼 수 있으니까 효과를 봤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3의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 민주당, 자유한국당이 한 묶음이 되고 나머지 중소정당이 한 묶음이 되는 이 전선이 지금 그어지고 있거든요. 예산안 처리도 그렇고 선거제도 개혁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물론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그 소위 야3당이라고 불리우는 쪽은 합쳐서 국회는 50명도 안 되기 때문에 국회에 어떤 영향도 끼치기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그 세 당한테도 안 좋은 구도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도 자유한국당이랑 거대 양당 담합을 해서 국정을 끌고 간다 했을 때 과연 그것이 민주당한테 유리하겠느냐. 민주당이 평화당이나 정의당이나 또는 바른미래당 정도 꼬셔가지고 자기 의견을 관철할 때와 자유한국당하고 1대1로 거래를 했을 때의 중간의 절충 지점 이걸 생각해 보면 민주당도 손해가 더 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 특히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진보 개혁적 성향의 그 성향이 강한 지지층이 보기에도 이것 좀 담합 내지는 야합 아닌가 이런 민심 이반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여태껏 형성되었던 전선과는 좀 달리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대 나머지 정당 이렇게 구도가 짜여져 있는 거 이번 연말 국회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정국에서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 것인지 이게 지난 그 17대 국회 때 막판으로 갈수록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합의 비중이 올라갔던 거하고 거의 비슷한 흐름을 밟고 있는데 이것은 저는 정부의 어떤 개혁 드라이브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때도 그랬죠. 그때도 노무현 정부의 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았던 그런 그림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 점들이 좀 우려가 되네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던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한 만회 예산이 다 삭감이 되고 또 심지어는 국민들이 바라지 않았던 세비 인상이 이루어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 좀 위기 국면이다. 뭐 특정 당파 입장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 입장에서도 이렇게 판이 흘러가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양당 체제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런 심산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네. 어차피 이번 욕먹는 예산안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거대 양당이 합의했기 때문에 뭐 우리의 잘못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어차피 다음 선거 때 민주당 아니면 한국당을 뽑을 텐데 그렇게 되면 오늘의 이런 예산안 합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시비 걸지 않을 것이다. 그때는 또 민주당하고 한국당 사이 대결 구도가 형성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 찍을 테면 찍고 뭐 말 테면 말고 이런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별로 부담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양당 체제의 특징이기도 하고 양당 체제가 나쁜 점은 양당 간의 뭐 적대 관계가 강해진다 이게 아니라 사실 원래 갖고 있는 차이에 비해서 더 심하게 싸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또 한번 담합을 해버리면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각 지지층의 어떤 배신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냥 뭉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좀 무감각하신지 요번에 화를 안 내더라고요. 남북 경협기금 그 꼴랑 10% 깎았다 그러면 화를 내야 될 텐데 화를 안 내고 넘어가고 있고. 네. 그리고 민주당 그런 계산도 했을 거예요. 바른미래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같은 정당하고 합의를 하면 자유한국당하고 합의를 안 해도 안을 처리할 수 있으나 그들 당이 너무 작아서 쟤네들하고 무슨 합의를 할 바에는 그 당한테 줄 것이 너무 많다. 작은 당에 비해서 줘야 될 몫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정치에서는 원래 캐스팅 보트를 쥐면 그 당이 좀 작더라도 당의 크기에 비해서는 많은 몫을 가져가는 것이 또 맞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직통거래를 자유한국당이랑 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했던 것 같긴 해요. 그런 의미에서 예산안 처리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연계시켰던 중소 3당의 전술이 과연 맞는지는 그것도 저는 잘 모르겠긴 해요. 오히려 그 전술을 펴가지고 자유한국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담합 가능성을 더 높여준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예산안은 뭐 지나간 버스가 되어버렸고 그렇다면 이제 선거제도 개혁 문제가 연말 연초에 큰 문제로 남아있는데 근데 중소 3당이 무조건 때를 쓴다고 볼 수만은 없는 게 이번 예산안 처리 때 선거제도 개혁안을 확정짓자라고 얘기한 건 아니었거든요. 어느 정도 재전제만 마련을 해놓고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내년 초에 처리를 하자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전술은 실패를 했지만은 선거제도 개혁 논의라도 좀 무사를 타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뭐 현재 국회에 대해서 세비를 왜 인상했냐부터 해서 비난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결국에 이럴 때 불리한 것은 자유한국당보다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이거를 수습하고 잘 처리하려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좀 성의를 갖고 임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이 사실은 자유한국당을 구태 세력 또 적폐 세력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그렇게 해서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그리고 열심히 싸울 때 그럴 때 지지자들이 더 규합되고 그렇게 해서 전선이 형성되면 훨씬 더 민주당 지지율에 탄력을 받을 텐데 이 최근 들어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자유한국당과 엉뚱한 합의와 엉뚱한 결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 민주당으로서 고민이 될 수 있는 지점인 것이 너무 지나치게 각을 세워서 싸우면 또 중간층의 유권자들이 달아나지 않을까. 그리고 정치라는 게 결과를 또 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을 설득해서 어느 정도 안들을 현실적으로 처리해야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양당 간의 어떤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유념했으면 좋겠는 것이 이를테면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0%에서 60%로 떨어질 때
그때에 이탈하는 층이 있고 그 다음에 60%에서 50%로 떨어질 때 이탈하는 층이 있어요. 그리고 이 양층 간에는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예. 예, 그러면 두 층 간에 차이가 있는데 둘 다 잡을 수 있는가? 냉정하게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따르면 70%에서 60%로 빠질 때 빠졌던 층보다는 60%에서 50%로 빠질 때 빠졌던 층에 더 귀 기울이는 게 맞다고 봐요. 예, 그것이 더 기본적인 지지층이었다는 얘기고 또 사실은 민주당 지지율은 계속해서 40%입니다. 거기서 그렇게 떨어진 건 아닌데 결국에 현재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는 거는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다 빠지는 뭐 그 정도인 건데 물론 빠지는 층에 대해서 빠져도 상관없다. 냅두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빠지는 층이 다 똑같은 층은 아니고 어디가 더 가까운 층이었으며 노력을 좀 더 하면 잡을 수 있는 층이었는가 이거를 생각을 한다면 자유한국당하고 계속 그렇게 담합을 하는 것은 분명히 좋지 않을 것이고 특히 담합을 하는 것이 반개혁적인 내용이라면 개혁적인 내용이라면 담합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개혁인데 개혁을 10만큼 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워낙 걸고 넘어지고 있어서 잘 안 되다가 뭐 5 정도로 타협을 해서 개혁을 통과시켰다. 이거는 저는 정치로서 당연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지만 그게 예. 아니라 거꾸로 반개혁적인 내용인데 자유한국당이랑 담합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민주당한테 특히 좋을 것이 없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이야 그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더라도 민주당은 좀 다른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특히 선거제도 개혁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하고 담합하는 그런 그림은 나오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70에서 60%대 지지층,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바른미래당 지지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층 혹은 뭐 중도 보수층 그렇다고 보고요. 60에서 50% 빠질 때 지지층 이거는 진보정당 쪽 또 진보적 지향점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 그들의 지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내가 네 머리 위에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제 머릿속에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예, 제가 생각하는 거대로 그냥 따라오시는 거니까. 그래요. 네. 그래요. 근데 굉장히 좀 이채로운 그런 분석입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봐도 말이죠. 이 진보층은 함께 가는 것이 좋을 텐데 그게 노무현 정부 때에 그렇게 진보층과의 결별로 인해서 정권의 기반이 무너지는 사실 대연정 이런 거 시도해서 됐습니까? 되지도 않을 일이었고요. 또 그들의 그 목표는 그들의 목표는 노무현 대통령과의 공존이 아니라 노 대통령 정부의 와해, 격파 이런 거였어요. 네. 아니 그걸 모르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왜 자꾸 그쪽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는지 이해하려다가도 못 하겠어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의제나 과제들을 잘 분별을 해서 어떤 거는 자유한국당 손을 잡고 가야 될 것이 있을 수는 있어요. 예,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국민들이 더 좋게 바라볼 수 있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자유한국당을 잘 설득을 하더라도 예, 어쨌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자유한국당한테 끌려가지는 말아야겠다. 예, 그것을 정부 여당한테 좀 충고를 하고 싶고요. 예. 네, 그리고 국회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전선들이 있었어요. 뭐 당들이 일렬로 서가지고 뭐 하나의 전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어떤 거는 소위 얘기하는 범진보 대 범보수 전선도 있었고 어떤 거는 자유한국당이 고립되는 전선도 있었고 어떤 거는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다 뭐 하나의 안을 가는 그리고 정의당이 좀 고립되는 이런 전선도 있었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가 다 왔다 갔다 하면서 펼쳐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야 국민들의 여론들이 많이 대변되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근데 걱정되는 것은 이제 민주당 더하기 자유한국당 이 전선이 강화되는 경우에 민주당한테도 좋을 것이 없고 한국 정치에도 좋을 것이 없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시사평론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김용민 브리핑 2018년 12월 10일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